남편이 첫사랑과 바람이나 저와 시어머니를 버리고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제게 금괴가 가득 찬 상자를 주시며 돈 걱정 말고 엄마랑 살자고 하셨죠. 민준 씨와 저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나름 안정적인 생활이었죠. 매일 퇴근하면 제가 저녁을 준비했고 민준 씨는 가끔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시어머니는 건강하셔서 평소 집안일을 도우며 저희와 함께 사셨고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정도 더 돈을 모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어쩌면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거라 꿈꿨습니다. 그러던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내려놓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스펀지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손을 닫고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물었죠. 민준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어. 우리 둘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제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몽둥이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일부러 홧김에 하는 소리인지 알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좋았잖아요? 어제는 내가 해준 갈비찜 맛있다고 했으면서 오늘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나 지은이랑 다시 잘 됐어. 지은이가 홍콩으로 이주할 거래. 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 지은.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민준 씨의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귈 때도 몇 번 언급했었죠. 대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집안 반대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저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그가 벌써 잊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사람을 따라 홍콩까지 가겠다고요? 심지어 그 때문에 저와 헤어지겠다고요? 저는 그를 쏘아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지만 억지로 참으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민준 씨 야근할 때 제가 아무리 늦어도 밥 차려놓고 기다렸죠.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휴가 내고 병원에서 간병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여자 때문에 저랑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는 제 말에 조금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은 그냥 맞춰 살았던 거고 지은이랑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만 좀 해. 우리 좋게 헤어지자. 이혼 서류는 내일 가져올게. 재산 분할은 손해 안 보게 해줄 테니까. 맞춰 살았다고요? 그의 말을 되풀이하는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5년간 바친 제 진심이 그의 눈에는 그저 맞춰 살았던 것에 불과했다니. 저는 당연하다는 듯한 그의 모습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를 꾸짖지도 저를 나무라지도 않고 그저 민준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시어머니도 평소 저를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 씨는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밤에 나갈 거야. 호텔에서 지낼 테니 내일 이혼 서류 보내줄게. 빨리 사인하고 정리하자. 모두에게 편할 테니까.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분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고 눈물은 가슴팍을 다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이죠.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제야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울지 마야. 울다 병나면 어쩌려고. 저는 훌쩍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방금 민줄 씨가 떠날 때 그 냉정한 모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갑자기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건가? 혹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걸까?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작은 백팩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지갑, 휴대폰, 충전기 등 자주 쓰는 물건들을 집에 두고 간 것이었죠. 그는 제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곧장 침실문으로 가 옷장을 열고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셨습니다. 표정은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뒤져 지갑과 충전기를 백팩에 넣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지만 분명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너 이렇게 그냥 가는 거니? 민준 씨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뒤돌아 시어머니를 흘끗 보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은이랑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했어요. 오늘 밤에 호텔 가서 합류해야 비행기 안 놓쳐요. 합류해.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차갑게 말하며 두어 걸음 앞으로 다가가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합류하면 네 아내는? 네 아내는 집에 버려두고 그냥 갈 셈이니?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걔랑 이혼할 거예요. 이건 우리 둘 문제니까 엄마는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재산 분할로 손해 안 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돈 좀 줘서 좋은 사람 다시 만나라고 할 거예요. 돈을 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네 깍돈이 뭐라고? 지난 5년간 서연이가 이 집을 위해 한 일이 네 깍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니? 네가 야근해서 늦게 들어올 때마다 서연이가 따뜻한 밥 안 차려준 적이 있었니? 작년에 엄마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한 달 입원했을 때 누가 대소변 받아내고 간병했어? 서연이었어. 너는? 너는 2번 찾아와서도 허둥지둥 가버렸잖아.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엄마, 그건 걔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걔는 제 아내고 엄마를 돌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하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웠을까? 서연이가 네 아내지만 걔도 남의 집 귀한 딸이야. 우리 집에 시집와서 마음고생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바깥 여자 때문에 걔랑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 누구에게 미안하지도 않니? 민준 씨는 꾸짖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 지은이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먼저 갈게요. 안 그러면 차 놓치겠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백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팔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엄청난 힘이 느껴졌죠. 너 오늘 이 문 나서는 순간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팔을 힘껏 부리쳐 시어머니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 지은이랑 홍콩 가도 자주 돌아와서 엄마 찾아뵐게요. 엄마, 저 좀 간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놓으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마음에 내가 엄마로 남아있다면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은 안 했을 거다. 너 오늘 가도 좋다. 하지만 이 말은 여기에 새겨두렴. 앞으로 너와 서연이가 이혼하더라도 나는 오직 이 며느리만 내 자식으로 인정할 거다. 네가 감히 서연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나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부추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애. 뭘 그렇게 고마워하니. 앞으로 엄마가 있는데 누가 너를 괴롭히겠어. 가자. 엄마가 보여줄 게 있단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분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죠. 시어머니의 침실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접 정리하셨고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낡은 서랍장 하나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거든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걸까? 침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서랍장 앞으로 가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칸 서랍을 통째로 빼내셨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두툼한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운 색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수십 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에 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나무의 낡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두 손으로 상자 양옆에 노쇠 걸쇠를 잡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색 벨벳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금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괴들은 은은한 금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애. 놀랐니? 이건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야. 그때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우리 둘이 작은 장사를 했었지. 좋은 시절에 조금씩 금괴로 바꿔뒀어. 이렇게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상자를 계속 잠가두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민준이한테도 말 안 했고. 저는 그 상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괴라니 도대체 얼마의 가치일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두셨다가 저에게 보여주시다니. 어머니, 저한테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당신도 옆에 앉으시더니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건 엄마도 안다. 그 자식이 떠난 것도 잘된 일이야. 그런 배은망덕한 놈은 옆에 둬봤자 제안밖에 안 돼. 하지만 너는 달라. 지난 5년간 네가 엄마한테 잘해준 거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자식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서는 안 돼. 그분은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괴들은 오늘부터 네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억울하게 당해서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엄마랑 살면 돼. 엄마는 돈 걱정 없으니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 우리 둘이 함께 잘 사는 게 민준이랑 사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만이 가득했고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겼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죠.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괴는 어머니 평생의 재산인데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바보 같은 애. 엄마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니? 이 나이에 뭘 더 먹고 뭘 더 입겠다고. 가지고 있어봤자 낭비일 뿐이야. 네가 가져라. 엄마 믿고 이 금괴들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살면서든 뭘 하든 든든할 거야. 민준이가 그 여자랑 홍콩에 가고 싶다고? 우리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 우리 둘이 여기서도 그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은 제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민준 씨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마음에서였죠. 바로 그때 거실에서 쾅쾅 하는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가서 볼게. 그분은 침실문으로 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다급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떠나지 않았나? 왜 다시 돌아온 걸까? 뭘 하러 온 걸까? 혹시 금괴가 있다는 것을 안 걸까?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고 미간을 더 찌푸리셨습니다. 뒤돌아 저에게 눈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돌아왔니? 내일 비행기 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문 밖에 민준 씨는 말투가 더 다급해졌고 짜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건 전화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들어서자마자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했죠. 그는 제가 시어머니의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려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하고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시어머니에게 바싹 다가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은이랑 홍콩 가면 그쪽 생활비가 많이 들 텐데 지금 제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해요. 엄마, 혹시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잠시 쓰고 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거리를 두셨습니다.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네 월급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어디 갔니?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준 용돈은 다 어디다 썼어? 민준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그건 다 생활비로 나갔죠. 그리고 지은이한테 뭘 사줄 때마다 제가 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흥, 너 아주 통이 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 쓸 때는 네 아내는 생각 안 했니? 이 집은 생각 안 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엄마는 줄 돈 없어. 민준 씨의 안색이 변하더니 말투도 조금 강경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줘요? 그리고 집에 돈 되는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 되는 물건들 좀 꺼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홍콩 가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몇 배로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돈 되는 물건이 설마 금괴를 말하는 건가? 그가 어떻게 알았지? 시어머니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말하는 돈 되는 물건이 뭔데? 민준 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저를 흘끗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방금 아래층에서 미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젊었을 때 금괴를 꽤 많이 모아서 집에 숨겨두셨다고 하던데요. 그 금괴들은 우리 집 재산이니까 저도 아들로서 한몫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홍콩에 가져가서 나중에 엄마한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드릴게요. 미자 아주머니가 말한 거였구나. 미자 아주머니는 저희 아파트 아래층 이웃으로 평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예전에 실수로 말을 흘렸는데 민준 씨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궁지에 몰리자 금괴의 눈독을 들이는군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민준 씨를 가리키며 꾸짖으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 금괴들은 네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귀땀 어린 재산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야. 차라리 기부할지언정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절대 안 줘. 민준 씨도 급해졌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금괴들은 원래 저한테도 한몫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 주시면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웃으셨습니다. 내가 누굴 편애했는데? 내가 서연이를 편애하면 어때서? 서연이가 너보다 100배는 더 효도하고 너보다 100배는 더 고마움을 알아. 네가 누군데? 그 여자랑 도망갔으면서 이제 와서 물건을 뺏어가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민준 씨는 말이 먹히지 않자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시어머니의 침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찾으려는 모양이었죠. 그는 침실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간여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금괴는 꼭 가져갈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안 나갈 거예요. 저는 서둘러 그를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 너무 심하잖아. 이건 어머니 물건이야. 민준 씨가 가져갈 권리 없어. 민준 씨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힘에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너랑은 상관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의 침실로 돌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가 강제로 빼앗으려 하자 급해지셨습니다.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감히 들어가 봐. 오늘 그 상자에 손대기만 해봐. 엄마는 네 앞에서 죽을 거야. 민준 씨는 시어머니에게 붙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조금 겁을 먹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금괴들 집에 그냥 두면 뭐해요? 저한테 쓰게 해야 쓸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쓸모?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금괴들로 그 여자한테 돈이나 쓰려고 하는 거겠지.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 너 오늘 당장 나가든가 아니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서 침입 강도로 신고할 거야. 민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침실 방향을 보았다가 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저한테 안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엄마 같은 거 없는 셈 칠게요.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때 그는 저를 다시 한번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너, 서연아, 두고 봐. 이 금괴는 언젠가 내가 꼭 손에 넣을 거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 망나니 같은 녀석, 정말 내가 잘못 키웠어. 앞으로 그 자식이 또 오면 우리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런 모습이라면 앞으로도 분명히 찾아와 괴롭힐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금괴를 다른 곳에 숨겨둘까요? 그 사람이 또 찾아올까봐 걱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일 동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상자를 그쪽으로 옮겨놓자. 동현 아저씨는 네 아버지의 오랜 전우니까 걱정 마. 그 자식이 절대 물건을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결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시어머니가 동현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금괴 상자를 옮겨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고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고 꽤 청순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첫사랑 지은이겠지요.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문 열어. 어디까지 하려는지 한번 보자. 제가 문을 열자 민준 씨는 바로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도 따라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서연 언니, 저희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저희 집은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민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화내고 밀쳤던 거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은이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빴어요. 민준 씨를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언니랑 아주머니가 싫어하시면 저희 홍콩 안 갈게요. 여기서 언니랑 잘 지낼게요. 어떠세요? 그들이 한 명씩 번갈아 말하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제는 금괴를 빼앗으려던 기세등등한 민준 씨가 오늘은 첫사랑을 데리고 와서 사과하다니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에 서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연극할 필요 없어. 민준아, 네가 어제 한 말과 행동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또 무슨 속셈이야? 민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역시 집이 좋고 엄마랑 서연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은이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 서연이랑 잘 살고 이혼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겠다고요. 지은이도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민준 씨랑 저는 잠시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서연 언니, 민준 씨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실 민준 씨 마음속에는
아직 언니가 있어요. 지은이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제 속은 역겨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를 줄 알아요? 저랑 다시 잘 지내면 어머니 금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야. 설령 제가 당신이랑 이혼해도 어머니 물건은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민준 씨의 안색이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진심으로 나랑 다시 잘 지내고 싶은 거야. 금괴랑은 상관없어.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가 민준 씨를 쏘아봤습니다. 그럼 너는 어제 왜 그렇게 금괴를 빼앗으려 했니? 왜 그 금괴가 네 몫이라고 말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누가 믿겠니? 민준 씨는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서둘러 끼어들며 변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서연 언니, 저희 정말 금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걱정되시면 제가 민준 씨랑 헤어질게요. 앞으로 절대 연락 안 할게요. 민준 씨를 용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 몇 방울을 억지로 짜냈습니다. 불쌍해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빨리 준비하고 나눠야 할 재산은 제가 요구할게요. 불필요한 건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금괴는 꿈도 꾸지 마세요. 민준 씨는 부드럽게 말해서 안 되죠. 말투가 다시 강경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좋게 말할 때 잘 들어. 내가 너랑 다시 잘 지내자는 건 너한테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후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그때 눈이 멀어 당신 같은 배은망덕한 놈한테 시집간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좋게 다시 상의해보면 안 될까? 지은이도 서둘러 민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요. 서연 언니를 힘들게 하지 말고요. 그녀는 말하면서 민준 씨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죠.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연아,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바라. 그 말을 마치고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동현 아저씨한테 빨리 전화해서 금괴 옮겨놓자. 밤이 길면 꿈도 많아지는 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동현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현 아저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잘 보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죠.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동현 아저씨는 그날 오후에 오셨습니다. 믿음직한 옛 전우 두 분도 함께 오셨죠. 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금괴가 든 나무 상자를 동현 아저씨 댁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지하실에는 전용 금고가 있었고 상자를 넣은 후에는 특별히 자물쇠를 2개나 채웠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꺼낼 수 없다고 하셨죠. 나무 상자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민준이 그 자식 분명히 그렇게 단순한 놈이 아닐 거야. 너랑 결혼한 지난 5년간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도 꽤 모았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나는 그 자식이 혹시 그 계집애한테 몰래 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감히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시어머니가 짚어주시니 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자. 우선 네가 결혼 후에 공동 명의의 은행 카드나 함께 샀던 재테크 상품, 펀드 같은 게 있는지 생각해봐.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 은행 카드가 하나 있어요. 평소 집안 살림은 대부분 거기서 나갔고 민준 씨 월급도 매달 일부가 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함께 1억 원짜리 펀드를 샀는데 그때 민준 씨가 서류를 처리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됐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그 공동명의 은행카드의 5년간 거래 내역서를 뽑아봐. 그리고 증권사에도 가서 그 펀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만약 그 자식이 정말 수작을 부렸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은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뭔가 밝혀지기를 바라면서도 정말 민준 씨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렇게 되면 지난 5년간의 저희 결혼 생활이 정말 한 점의 진심도 없었던 것이 될 테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저는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건네며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정보 대조가 필요합니다. 본인께서 직접 오신 건가요? 저는 서둘러 제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직원은 거래 내역서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한 거래 내역서, 뭉치를 손에 들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처음 2년간의 내역은 모두 정상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달 금동만 원씩 입금했고 집안 지출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작년 초부터 내역이 이상해졌습니다. 매달 정상적인 지출 외에 몇 천만 원씩의 이체 내역이 있었는데 수취인 이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체 시간은 대부분 주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그 모든 이체 기록을 표시했습니다. 세어보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1억 원짜리 큰 금액의 이체 내역도 있었는데 수취인은 여전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1억 원짜리 펀드가 생각나 서둘러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증권사에 도착해서 저와 민준 씨의 이름 그리고 펀드 구매 시기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조회해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이 펀드는 작년 12월에 이미 환매되었습니다. 환매된 금액은 민준 고객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뭐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환매할 때 제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건 저희 공동 재산인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매 서류를 처리할 때 민준 고객님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 정보가 등록되었고 고객님께서 추후 환매 및 이체 등 모든 업무를 민준 고객님께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준 고객님의 서명 확인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명의 은행 카드에 있는 돈을 몰래 빼돌린 것은 물론
저희가 함께 샀던 펀드까지 환매해서 자기 계좌로 옮겨놨다니. 그는 저와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그 첫사랑에게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와 펀드 환매 증명서를 들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저를 앉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증거를 찾았으니 잘된 일이야. 그 자식이 그런 짓을 감히 했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저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저희 5년의 감정이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였나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바보 같은 애.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네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이제 우리가 증거를 찾았으니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자식과 소송을 걸자. 이혼뿐만 아니라 빼돌린 재산까지 다 토해내게 해야 해. 저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법의 힘을 빌려서 제 권리를 지켜야겠어요. 민준 씨랑 그 첫사랑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둘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시어머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분은 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무척 침착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펀드 환매 증명서도 건네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 이 증거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민준 씨가 빼돌린 돈은 두 분의 결혼 후 공동재산이며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 시 민진 씨는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하실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소장을 제출하고 이 증거들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님은 저희를 위해 소장을 작성해 주셨고 저는 서명한 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약 보름 정도 후에 재판이 열릴 것이니 통지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보름 동안 민준 씨는 저를 2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한 번은 회사 건물 아래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전화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취하하면 지은이와 깨끗이 정리하고 저와 다시 잘 살겠다고요. 회사 건물 아래에서 저를 기다릴 때는 심지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그는 얼굴이 무척 안 좋아졌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습니다. 마침내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최 변호사님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와 지은이도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재판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듯 했죠.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쪽에서 소송을 진술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피고 민준과의 이혼을 청구하며 동시에 피고가 악의적으로 빼돌린 결혼 후 공동 재산 총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공동명의 은행 카드에서 이체된 2억 원과 무단으로 환매한 펀드 수익금 1억 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에게 외도 행위가 있었고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점을 감안하여 재산 분할 시 피고가 공동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도록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준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급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제가 빌려준 거지. 지은이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펀드는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환매했던 거고, 그 돈도 다 가족 생활비로 썼어요. 최 변호사님은 차갑게 비웃으며 은행 거래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 은행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작년 초부터 피고가 매달 동일한 계좌로 고고카역만 원에서 1억만 원씩 총 2억 원을 이체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인한 바 이 계좌에 예금주는 피고 옆에 계신 지은 씨입니다. 피고께서는 이 돈을 빌려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은 씨에게 빌려준 것인가요? 민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지은이랑은 친구 사이라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안 썼어요. 차용증을 안 썼다고요? 최 변호사님은 다시 펀드 환매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펀드 환매로 얻은 1억 원을 피고께서는 가족 생활비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소비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쇼핑 영수증이나 공과금 납부서 같은 것 말입니다. 민준 씨는 이제 더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관하는 걸 깜빡했어요. 바로 그때 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 없고 펀드 환매금을 가족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의 진술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본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은이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 돈은 제 돈이에요. 민주 씨가 저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민주 씨랑 저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그 돈이 지은 씨 돈이라고요? 그럼 왜 민준 씨가 매달 지은 씨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게다가 송금 시간은 매번 지은 씨가 민준 씨와 데이트를 나간 후였어요. 제가 여기 지은 씨와 민준 씨가 호텔에 가고 백화점에 간 사진도 있는데 보실래요? 말하면서 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이 사진들은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지은이를 안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민준 씨가 지은이에게 명품을 사주는 증거들이었죠. 지은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멍하니 사진들을 보며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은 사진들을 보시고 민준 씨와 지은이를 보시더니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에게 외도 행위가 있었고 결혼 후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피고의 진술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후 본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 씨와 지은이는 쭈뼛거리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지은이는 민준 씨에게 작은 소리로 계속 다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봐야, 우리가 이 방법으로 나선 게 옳았지? 그 자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와 지은이는 곧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최 변호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법원의 판결문이 곧 나올 예정이니 준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근처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준 씨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 씨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똑바로 말해요.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콩 가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돈은 다 날아가고 저한테 빼돌린 3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고요? 저 속인 거죠? 민준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속여? 내가 처음에 너한테 돈을 보낼 때는 진심으로 너랑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서연이 그 여자가 이렇게 독하게 나를 법원에 고발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증거? 지은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다 민준 씨 스스로 남긴 거잖아요. 민준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증거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민준 씨는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작은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누가 바보 멍청이야. 민준 씨도 화가 나서 지은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서연이랑 이혼했겠어?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겠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해? 지은이는 밀쳐져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화를 냈습니다. 나 때문에? 민준 씨,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마세요. 민준 씨가 나랑 같이 있던 건 내가 서연 언니보다 젊고 예뻐서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정말 나를 위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게 만들지 않았겠죠. 이제 법원에서 3억 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해요. 민준 씨가 알아서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내가 무슨 수가 있겠어?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어쩌면 법원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다 갚으라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시간? 뭘 기다려?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민준 씨, 이 3억 원, 나는 한 푼도 안 갚을 거야. 처음부터 민준 씨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보낸 거지. 내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민준 씨가 나한테 갚으라고 하면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이야. 민준 씨는 지은이의 냉정한 모습을 보며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헤어지면 어때서? 지은이는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민준 씨랑 같이 있어봤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일만 잔뜩 생기는데 내가 왜 계속 같이 지내야 해? 내가 말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야. 민준 씨의 엉망진창인 일은 민준 씨가 알아서 해결해. 그 말을 마치고 지은이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좋게 상의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돈 많이 벌어다 줄게. 만지지 마. 지은이는 힘껏 민준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민준 씨 같은 무능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빨리 나눠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 씨는 지은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녀가 정말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무척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떠나면서도 잊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나 다시 찾아오지 마요. 우리 둘은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저는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도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시원할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결혼을 배신하고 감정을 속인 대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원에서 본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듣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꼴 좋다. 이게 바로 악인은 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야. 그 둘은 원래 돈 때문에 만난 사이였으니 이제 돈이 없어지면 당연히 헤어지는 거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민준이는 더 비참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은 법원의 판결을 더욱 기대했습니다. 민준 씨의 좋은 시절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흘이 더 지났을 때 최 변호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으니 법률사무소로 와서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판결문을 저희에게 건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소하셨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허락했고 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것을 인정하여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3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이 결혼 후 공동으로 소유했던 그 아파트는 민준 씨가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므로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민준 씨에게는 5천만 원만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내용을 펼쳐보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항이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하여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뒤돌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정말 이겼어요.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시며 제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동현 아저씨께 전했습니다. 동현 아저씨도 저희를 위해 기뻐하시며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저희와 함께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민준 씨가 3억 원을 돌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10일의 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민준 씨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초조해져서 최 변호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때 법원에서 그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줄 것이라고요. 기한 마지막 날 민준 씨가 갑자기 제게 전화했습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무척 초췌했고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3억 원 지금 정말 내가 낼 돈이 없어.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하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처음에 지은이한테 돈을 보낼 때는 오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는 나랑 헤어졌고 내가 보내준 돈도 다 가지고 가버렸어. 나 지금 한 푼도 없어. 일자리도 잃었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일자리까지 잃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자리는 왜 잃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이혼한 사실이랑 재산을 빼돌린 추문을 알게 됐어. 내 인성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해고했어.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어. 몇 군데 면접 봤는데 내 얘기를 듣고는 다들 나를 안 받으려고 해. 제 마음속에는 조금도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을 거예요.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거예요. 그때는 법원에서 처리할 테니 민준 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식이 자업자득이라고 하시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뭐 하냐고. 처음에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결과를 생각 안 했냐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변호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민준 씨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강제 집행을 신청할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접수 후 민준 씨 명의의 차량 한 대를 찾아냈습니다. 법원 직원이 민준 씨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든가 아니면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 2억 원을 제게 갚았습니다. 아직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전화해서 남은 1억 원은 정말 방법이 없으니 그 아파트 보상금으로 상기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5천만 원 보상금은 제가 안 줄게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저한테 5천만 원을 더 주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그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당장 5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날 민준 씨는 5천만 원을 제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돈을 보며 제 마음은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소송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이웃들에게 들으니 민준 씨는 차를 팔고 일자리도 잃어서 작은 허름한 방에서 월세로 살며 매일 막노동을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무척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아파트 근처에서 그를 마주치면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악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골치 아픈 일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저와 시어머니는 드디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볼까?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가게요?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네 아버지랑 같이 아침 식사 장사를 했었잖아. 맛도 꽤 괜찮았어. 우리 아파트 근처에 마침 작은 상가가 하나 비었는데 크지도 않고 월세도 비싸지 않아. 우리가 거기 빌려서 아침 식사 가게를 열면 어떨까? 김밥이나 찐빵 같은 거 팔면 분명 잘 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니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확실히 답답하실 겁니다. 작은 가게를 열면 일도 하시고 수입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였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내일 당장 그 상가 보러 가요. 다음 날 주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상가는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있었고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부 인테리어도 깨끗해서 조금만 정리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집주인과 월세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반년 계약이었죠. 이후 며칠 동안 저희는 가게 정리와 장비 구매로 바빴습니다. 동현 아저씨는 저희가 아침 식사 가게를 연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주방을 만들고 환풍기도 설치해 주셨죠. 아파트 주민들도 모두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돕겠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개업하면 꼭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약 보름간의 준비 끝에 저희 아침 식사 가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날 동현 아저씨는 특별히 화환을 보내주셨고 가게 앞에는 폭죽 2개를 터뜨려 무척 시끌벅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침 식사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었고 근처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밥과 찐빵을 만드는 것을 맡으셨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콩국을 만들고 계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솜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김밥은 속이 알찼고 찐빵은 부드러우면서도 향긋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가끔 바빠서 정신없을 때면 아파트 주민이신 미자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으시고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아침 식사 가게의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고 저와 시어머니도 점점 더 바빠졌지만 마음속은 무척 기뻤습니다. 매일 오가는 손님들을 보며 이 집 아침 식사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가게에 건의함도 설치해서 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하니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을 지나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찐빵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아침밥을 사서 돌아가는 길인 듯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가게 안에 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황칫하더니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화가 나고 슬펐지만 이제는 그저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모두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공원에서 민준 씨를 만났던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저렇게 된 건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일이나 잘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민준 씨가 첫사랑과 함께 떠났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그 나쁜 남편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번창하는 작은 가게도 있으며 저를 아껴주는 시어머니도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민준 씨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의 용기와 자신감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용감하게 맞서기만 한다면 결국 극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인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와 시어머니의 삶은 점점 더 번창하고 있고 아침 식사 가게도 점점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충분히 모으면 가게를 사들이고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서 아침 식사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두 모녀가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이상 그런 골치 아픈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